네, 이어서 프라임 인사이트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경제계의 핫한 이슈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깔끔하게 경제계 이슈들을 분석해주고 또 정리해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차영주 YG경제연구소 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3월에 FOMC 금리 결정이 이제 다음 주로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 상당히 핫한 이슈들이 많았죠. SVB 은행의 파산 사태 있었고요. 지금 어제 저녁에 또 이제 미국의 CPI 발표까지 있었습니다. 현황이 어떤지 뭐 하나하나 좀 정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먼저 지금 SVB 은행의 파산 사태부터 좀 정리를 해볼까요? 예, 그렇습니다. 미국의 이제 SVB 은행이라는 좀 특수한 은행이죠. 스타트업 기업들이 돈을 좀 맡기고 이들과 관계를 맺고 있는 그러한 은행인데 이게 이제 파산이 됐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익히 네. 다 아시는 뭐 소식이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미국의 은행들 전반적으로 이 시스템에 대한 어떤 전파가 우려되는 부분들이 좀 있지 않겠는가라는 부분들이었었는데 물론 이제 그 주말 사이에 이런 뉴스들이 있었었고 월요일 날 전반적으로 뉴욕 증시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큰 폭의 조정을 좀 받았었죠. 이례적으로 국내 주식 시장 같은 경우 월요일 날 반등세를 나타냈었습니다만 어제인 화요일 날 상당히 네. 낙폭을 좀 키워가면서 2,400선이 깨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오늘 또다시 이제 지수가 상승하면서 마감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네. 하루 보였다고 걸러서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예, 등락이 좀 달라지네요.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미국 정부가 발빠르게 지금 행동을 좀 나타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주말 사이에 벌어진 일임에도 불구하고 뭐 앨런 재무장관의 어떤 발언들이 있었고 또 어제 같은 경우 이제 그 바이든 대통령이 주식시장이 미국 기준으로 봤을 때 주식시장이 시작하는 월요일 날 아침에 이례적으로 이제 그 공개 TV에서 이제 그 얘기를 함으로써 진화에 나서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처음에 이 사태가 터졌을 때만 하더라도 뭐 앨런 재무장관 같은 경우는 그 예금자들의 문제다라고 이제 선을 긋긴 했습니다만 이게 이제 급속도로 이게 상당히 좀 퍼져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다 보니까 네. 지금 현재 이례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 예금자 보호를 하겠다. 전액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예금자가 3억까지 우리나라 돈으로 되거든요. 우리나라는 이제 5천만 원까지인데 네. 그 이상으로 전액을 다 보장하겠다. 여기서 이제 좀 나온 것이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그 납세자들의 돈이 아니라 미국 같은 경우도 이제 기금이 있거든요. 은행들이 출연한 기금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것을 보장하겠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죠. 예. 전반적으로 이런 것들이 지금 왜 일어났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추가적인 리스크로 더 갈 것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을 갖고 있는데 예. 지금 이제 추가적인 리스크는 발생하고 있지 않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이에 따라서 연준이 지금 이렇게 리스크가 커지면 금리 인상을 못하는 거 아니야? 라는 어떤 부분들이 있었습니다만 네. 뒤에 가서 다시 설명드리긴 했습니다만 그 얘기는 현재로서는 이제 다시 정상적으로 금리 인상을 하는 것으로 얘기를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SVB 사태가 이렇게 된 게 이제 금리 인상 때문이 아니냐라는 건데 우리가 이제 본질을 한번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제 작년 같은 경우 그리고 이제 2020년 이때만 하더라도 미국의 기준금리가 제로금리 수준이다 보니까 유동성이 굉장히 풍부했었습니다. 예. 소위 스타트업 기업들이 중구난방으로 이제 회사를 설립하기 쉬운 조건이었고 그들이 이제 돈들이 많았었죠. 이거를 SVB 은행에 이제 그 예치를 하고 했었던 상황인데 SVB 은행 같은 경우는 이 돈을 굴릴 때가 마땅치가 않았습니다. 2021년 기준으로 봤을 때 예금이 무려 26%가 증가했습니다만 대출은 7%밖에 증가를 안 했어요. 소위 네. 말해서 스타트업 기업들이 돈이 넘쳐나는 상황에서 대출을 굳이 받을 일은 없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문제는 은행 입장에서는 예금을 받아서 굴려야 그걸 가지고 이자를 줄 수 있는데 굴릴 것이 마땅치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한 게 뭐냐면 그때 당시 1%대의 미국의 장기 국채 금리를 편입을 시켰던 겁니다. 일단 시중금리가 0%인데 1%라도 이자를 주겠다라는 것은 굉장히 매력적으로 당시에는 보였을 것이고 그랬기 때문에 장기 국채를 편입을 시켜놨었던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네. 이게 약간의 이제 삐그덕거림이 나타난 게 작년 연말서부터랍니다. 이제 미국 스타트업 기업들은 우리나라랑 다른 게 이제 주급제도라는 것을 시행을 하다 보니까 매주 이제 돈을 인출하기 시작을 했었죠. 처음에 이제 돈을 인출할 때만 하더라도 예금을 가지고 이제 줬었는데 지금 SVB 은행 같은 경우는 평균 예치에 그러니까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는 게 전체 자산의 4%밖에 안 됐었습니다. 돈이 계속 나가고 있는 상태에서 계속 이제 스타트업 기업들이 돈이 부족하니까 이제 주급뿐만이 아니라 다른 돈들도 이제 인출하기 시작했고 이게 시스템상
자연적으로 채권을 매각해서 이것을 이제 돈을 인출을 호응했었던 그런 부분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예. 근데 1%대의 채권을 사놓은 것을 4%대 5%대 매각을 하다 보니까 손해가 손실이 나기 네, 시작하는 상당히 거죠. 크죠. 그런 손실이 나기 시작한 것들이 이제 알려지게 된 계기가 뭐냐면 SBB 은행이 대차 대조표 정상화를 통해서 약 200억 달러의 유상증자에 나서겠다라고 발표한 게 지난주 초반이었습니다. 네.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오다 보니까 이거 SBB 은행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라는 것이 온라인상으로 퍼지기 시작했고요. 온라인상으로 퍼졌던 것들이 이제 우리가 그 주말에 이것이 터졌으면 보통 뱅크런이라고 해서 은행 앞에서 예금을 인출하려면 월요일 아침부터 줄을 서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은행 시스템이 24시간 돌아가다 보니까 핸드폰으로 그냥 쓱쓱쓱 돈을 인출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요. 이게 불과 16시간 만에 막대한 돈들이 빠져나가면서 SBB 은행이 파산에 직면하게 된 불과 하루도 안 걸리는 상황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례적으로 현재 지금 재무장관에 이어서 대통령까지 나서서 이 부분을 진화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다양스러운 것은 이 이후에 또 조그마한 은행들이 이제 파산이 됐고 지방은행 같은 경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알고 있는 메릴린치나 뭐 이런 것들은 이제 투자은행이고 우리가 흔히 우리나라 시스템과 같은 경우는 이제 지방은행인데 지방은행도 좀 문제가 있긴 있다라고 해요. 하지만 지방은행 같은 경우 평균적으로 약 16% 정도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SBB는 앞서 언급드렸다시피 4%밖에 네. 현금이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약 16%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유동성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대출 잔액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채권을 굳이 매각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현재 지금 다른 쪽으로 퍼지지는 않고 일단 현재로서는 일단락되는 국면으로 진화하고 있다. 아직 뭐 그렇다고 해서 끝난 것은 아니지만 예. 이 사태가 파장이 생각보다 길어지거나 문제를 더 일으키는 그러한 부분들은 좀 사그라드는 것이 아니겠는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미국 정부에서 예금 자보를 위해서 생각보다 발빠르게 나섰기 때문에 리스크는 그나마 아직 그렇게 크진 않다, 일단락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앞서 말씀드린 그 CPI 내용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다음 주 이제 금리 인상 발표가 있기 때문에 이 CPI 같은 경우는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6%를 기록하면서 많이 좀 둔화가 됐습니다. 이거는 좀 어떻게 미국의 연준에서 어떻게 좀 해석을 하게 될까요? 그 CPI가 일단은 좀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이 둔화됐다. 6%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높은 수준이죠. 전년 동기 대비 6% 물가가 올랐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게 만만치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작년에 이제 그 9% 정도의 물가 상승이 있었던 부분들을 네. 감안하면 상대적으로 지금 물가 상승률이 조금 낮아지고 있는 그런 국면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지금 나오고 있는 그래프를 보면 그만큼 9%에서 쭉 일단 내리막을 내리막을 좀 있기는 나타내고 해요. 있기 때문에 네. 상당히 좀 다양스러운 부분들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네. 이제 시장 전망치에 부합하는 수준이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러니까 결국 이 6%라는 것은 어느 정도 시장에서 예상을 했었던 부분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여기서 이제 근원 CPI 같은 경우 5.5% 증가하면서 역시 시장 전망치에 부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CPI와 근원 CPI 차이점 그 사이에 있었던 것은 뭐냐면 식품과 에너지 가격이 여기에 이제 포함이 됐기 때문에 근원에다가 우리 소위 말해서 이제 에너지 가격 그리고 농산물 가격이 이제 포함이 된 부분이 있는데 예. 거의 뭐 이제 크게 차이점이 없다. 과거 같은 경우 근원 CPI가 6%가 나와도 CPI가 한 9% 정도 나오면서 에너지 가격에 따른 갭 차이가 컸었습니다만 이 폭이 상당히 좀 줄어들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우리가 이제 뭐 중고차 가격도 하락을 했고 반면에 이제 주거비는 상승하면서 세부적인 내용들은 상당히 조금 그 안에서 변동폭이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긴 하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물가 상승률 완화 기조가 확인이 됐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이러한 부분들은 전반적으로 미국이 금리를 좀 더 세게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낮아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조금 전에 SBB 사태에서 말씀드렸던 것들은 현재 지금 금리 상승에 따른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으로 SBB 은행이 파산이 되면 금리를 못 올리는 거 아니야? 라고 했지만 네. 여전히 지금 현재 미국의 연준이 목표로 하고 있는 2%대 물가 상승률과는 약 3배 이상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단지 이제 그 사이에 나왔었던 50bp라는 굉장히 센 빅스텝을 거는 게 아니냐라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그냥 베이비 스텝 정도로
현재 지금 완화되는 모습으로 현재 지금 시장은 반응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50bp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이 이 CPI 지표가 나오기 직전만 하더라도 50%를 넘기면서 50bp 하는 거 아니야? 이러한 어떤 시장 기대치가 반영이 됐습니다만 지금은 25bp가 시장 기대치의 약 70%에 달할 정도이기 때문에 거의 이번에 이제 다음 주에 열린 FOMC에서는 25bp. 왜냐하면 연준이 지금 현재 그 얘기하고 있는 것은 계속해서 이러한 길을 당분간 가겠다라는 것들이죠. 예. 이러한 길을 가겠다라는 것에 다른 행보를 보인다라는 것도 시장에 있어서는 하나의 리스크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50bp를 하게 된다라면 경기가 그만큼 과열이기 때문에 더 이제 금리를 빠르게 올린다라는 의미고요. 금리를 안 올리면 좋은 거 아니야? 이것도 또 문제죠. 그만큼 네. 경기가 나쁘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지금 연준이 내세우고 있는 그리고 연준이 지금까지 가겠다고 한 방향에 맞춰서 가는 것이 가장 적합한 방법이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연준이 계속해서 6%대까지 금리를 올릴 가능성은 높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예. 지금은 연준이 시장과 어떤 소통 그리고 시장이 바라는 수준 그리고 연준이 말했던 수준 이 정도만 지켜주는 것만 하더라도 시장은 크게 요동을 안 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지금 이제 국내 시장도 그렇고 국내 시장도 아직은 좀 완전하긴 일이죠. 왜냐하면 오늘 2,400을 회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 삼성전자가 6만 원에 안착하지 못했기 때문에 미국 시장 같은 경우도 지금 오르긴 했었습니다만 아직은 좀 변동성이 있는 그러한 장세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연준은 지금 현재 제대로 된 길을 제대로 가고 있다라고 좀 가야 주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오늘 이제 PPI가 또 나옵니다. 구매자 관리 지수가 나오긴 합니다만 일단 뭐 그 부분하고 CPI 발표가 시장에 있어서는 작년처럼 그렇게 특별한 이벤트로 작용하고 있지는 않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SVB 파산 사태와 그 CPI 발표를 종합해서 이제 다음 주에 미국의 FOMC에서 금리에 대해서 이제 결정을 내릴 텐데, 자 소장님께서는 약간 인상적으로 이제 말씀을 하셨고 오늘 골드만삭스만 보면은 또 동결적으로 예상을 했단 말이에요. 네, 어느 쪽이 이제 좀 더 우세하게 될지 좀 발표는 지켜봐야겠죠. 그렇죠. 네. 근데 그 금융계에서는 계속해서 조금 안 올리는 쪽으로 그동안 얘기를 해왔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번뿐만이 아니라 작년에서도 75bp 올릴 때도 뭐 50bp 할 거다, 뭐 피봇이 빨리 다가올 거다. 어떻게 보면 그들의 희망 섞인 전망이다라고 저는 좀 보여집니다. 예. 오히려 그런 것들이 시장의 변동성을 키워왔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연준은 계속해서 목표치를 제시하고 그 길을 걸어왔는데 월가에서 일부 투자은행들이 그것을 조금 투자자들에게 자신들의 생각을 마치 확정된 것처럼 공표함으로써 거기에 맞춰서 했던 투자자분들이 혼동이 왔다라는 것들이죠. 거기에 따른 자성론들이 올 초에 많이 있는데 여전히 월가에서는 좀 긍정적인 뭐 금리가 올라간다라고 하고 영업하기는 쉽지 않겠죠. 우리가 네. 이제 아무래도 뭐 영업하는 측 입장에서 금리를 계속해서 안 올린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우리가 어느 정도는 좀 감안하고 들어줘야 되는 네. 뉴스가 아니겠나 싶기도 합니다. 어찌됐든 뭐 일단은 뭐 뚜껑을 열어봐야 되긴 하겠지만 앞서 언급드렸다시피 현재로서는 25bp 금리 인상이 선물에 대한 반영도를 보면 75%예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 이것을 가지고 베팅을 하는 게 이제 미국의 상품이 하나 있거든요. 네. 거기에 보면 현재 지금 어떤 투자은행이 어떤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많은 투자자들은 25bp에 베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일시적으로 부각됐었던 50bp에 대한 얘기는 후퇴가 돼서 네. 이제는 50bp SVB 사태 이후에 50bp 전망을 얘기하는 거는 극소수의 의견일 네, 뿐이다. 많이 들어갔죠. 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뭐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일부 증권사에서는 또 동결, 또 인하 얘기도 나왔어요. 노무라 같은 경우는 어제 네. 인하 얘기도 좀 나왔어요. 노무라 쪽에서는 인하라고요. 피벗에 네. 대한 얘기도 좀 나왔습니다만 뭐 그것은 뭐 소수 의견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어쨌든 근데 문제는 25bp를 하게 된다라면 미국의 기준금리가 이제 5%에 들어가는 거죠. 상단이. 예. 우리가 지금 이제 3.5니까 이렇게 되면은 이제 150bp 금리 격차가 벌어지게 됩니다. 만약에 이제 미국이 한 차례 더 하게 되고 우리가 그때 이제 아직 열어놓긴 했어요. 우리는 이제 한 25bp 정도 더 할 정도로 열어놓긴 했습니다만 우리가 25bp하고 미국이 또 25bp 하면 또 150bp 벌어지고 네. 미국이 또 인상하는데 우리는 안 한다 그러면 이제 더 벌어지는 75bp가 거죠. 이제 벌어지는 네. 거죠. 1.75% 포인트 이제 금리 격차가 이제 벌어지는 거기 때문에 150bp까지 그러니까 1.5% 포인트까지는 우리가 경험을 해봤어요.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자금이 유출되진 않았고 지금은 이제 미국이 다음 주에 금리 인상을 하는 것이 예견된 상황이지만
어제 같은 경우 외국인들이 팔았지만 오늘은 또 샀거든요. 네. 그런 모습들을 보면 이게 단순하게 금리 격차로 인해서 자금이 유출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렇게 높지 않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자, 일단은 뭐 지금 정리해 드린다면 현재 지금 다양한 SVB 사태라든지 CPI 이런 것들을 통해서 봤을 때 여전히 다음 주 미국의 FOMC에서는 25bp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 이후에 벌어질 한국은행의 행보도 귀추가 주목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미국 상황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를 해봤고요. 다음 이슈로 좀 넘어가 볼게요. 오늘 그 주식시장에서 자동차 관련주, 특히나 기아의 질주가 상당히 진행이 됐습니다. 원래는 좀 부진할 것으로 봤던 업종이었는데 소장님 이렇게 긍정적인 뉴스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예, 네. 뭐 굉장히 좋은 소식들이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2022년 먼저 첫 번째 뉴스는 2022년 기준으로 봤을 때 현대차그룹, 이제 현대기아를 포함한 현대차그룹이 네. 글로벌 판매량 3위에 네. 등극을 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도요타와 폭스바겐에 이어서 우리가 이제 이룬 쾌거다라는 거죠. 르노와 닛산이 합친 그런 회사보다도 더 많이 팔면서 드디어 우리가 이제 3위 자리에 올라왔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2000년에 10위를 했었더라고요. 글로벌 판매량 10위. 2000년에 10위였는데. 예, 2010년에 5위. 네. 이어서 13년 만에 이룬 쾌거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이 부분은 특히 이제 작년 같은 경우 반도체 부족 현상이 극심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전체적인 판매량이 2.7% 증가했다라는 부분들은 굉장히 귀추가 주목되는 것이고요. 중요한 것은 점유율이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무슨 예. 얘기냐면 작년에 미국 시장 점유율이 드디어 10%를 탈환했고 유럽도 9.4%까지 올라가면서 거의 10%에 근접했다라는 거죠. 자, 점유율이 올라갔다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종종 들은 게 이제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시험과 관련된 건데 네. 내가 점수가 올라갔다? 문제가 쉬웠을 수도 있죠. 내가 뭐 그렇죠. 80점 맞았다, 90점 맞았는데 반 애들이 전부 다 그렇게 됐다라고 하면 내 등수는 그대로겠죠. 네. 근데 오히려 등수가 올라갔다라는 것은 문제의 난이도랑 상관없는 거죠. 정말 내가 노력한 거죠. 네. 그런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기업들이 매출과 영업이익도 중요하지만 특히 이런 자동차와 같이 경쟁이 극심한 이런 업체에서는 점유율이 올라갔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뉴스다라고 네. 좀 말씀드릴 수가 그야말로 있겠습니다. 이게 상대평가인 거잖아요. 상대평가죠. 네. 우리가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 어제 이제 6만 원을 하회했던 것 중에 하나가 오늘 제가 뉴스를 다루지는 않았습니다만 TSMC와의 경쟁에서 점유율이 그러니까 격차가 더 벌어졌어요. 네. 그 TSMC가 더 올라가고 삼성전자에 떨어지는 그런 좀 안타까운 뉴스. 오히려 삼성전자한테는 악재지만 예. 현대차 그룹에게는 이 점유율이 올라갔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뉴스다라고 좀 희비가 말씀드립니다. 엇갈리는군요. 네. 예. 일단은 뭐 제네시스가 잘 팔리고 있고요. 또 전기차가 약진했다라는 거죠. 앞서 앵커께서도 이례적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이제 경기 둔화가 오면 어떠한 소비 섹터가 가장 먼저 피해를 볼 것이냐라고 봤을 때 대표적인 게 자동차와 가전이었어요. 네. 왜냐하면 이게 가격이 굉장히 세기 때문에 뭐 자동차 같은 경우는 최소한 몇 천만 원, 아무리 할부금이 한다 하더라도 1,000만 원 이상은 좀 들고 있어야 신차를 구입할 수 있는 어떤 기본적인 게 되겠죠. 예. 그리고 이제 뭐 가전 같은 경우도 뭐 할부를 한다 하더라도 몇백만 원 뭐 요즘은 다 프리미엄급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되기 때문에 줄어들 줄 알았습니다만 의외로 탄탄합니다. 오늘도 LG전자가 한 5%, 4% 정도 강세였는데 네.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에 대한 기대감이 나왔어요. 모든 부분이 다 잘 됐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전장이라든지 이런 로봇 쪽에 굉장히 잘 팔렸다라는 뉴스도 있습니다만 전 부분이 성장한다라는 것은 프리미엄 가전이 성장했다는 네. 얘기거든요. LG전자 같은 경우. 그렇기 네.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제 작년부터 예상을 했었던 자동차와 가전이 안 팔릴 것이야. 라고 해서 주가가 하락했었던 것들이 네. 다시 지금 어떻게 보면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이다. 생각보다. 그러니까 이제 미리 반영이 돼서 주가가 빠졌는데 재무제표를 보니까 재무제표가 좋은 거예요. 네. 의외로 좋게 선방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전기차 같이 성장하는 섹터는 아니지만 재무제표가 좋다 보니까 빠졌던 거에는 어떻게 되죠? 다시 제자리 와야죠. 네. 코로나 그렇게. 때 다 샀다고 했는데. 네, 네. 지금 다시 뭐 올랐네요. 되는 거죠. 이게 지금 이제 두 가지 특징, 이제 중요한 어떤 포인트인데요. 예. 우리가 이제 범용적인 부분보다 LG전자 같은 경우 이제 프리미엄급에서 굉장히 이제 두각을 나타내고 있고 네.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 앞서 언급됐던 제네시스도 프리미엄급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이제 전기차는 이제 새로운 먹거리다라는 예. 부분들을 보면 제네시스가 그렇게 잘 팔리면서 수익성이 좋은 거예요. 그랜저보다 더 많이 팔리고 있으니까 네. 이런 것들이 현대 지금 이제 우리가 소비의 어떻게 보면 양극화 이런 네, 것들의 수혜를 볼 수 맞습니다.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한 가지 소식을 더한 것은 지금 현재 신차 할부 금리가 떨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신차 할부 금리가 코로나 이전만 금리 인상 이전만 하더라도
대략 한 뭐 3에서 4% 정도 이렇게 평균적인 금리였다라면 지금 이제 10%대까지 올라갔던 게 이게 좀 떨어지고 있는 추세다라는 거죠. 그러면 차를 살 수 있는 충분한 트리거가 또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따라서 추가적인 판매까지 기대가 되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다 보니까 오늘 뭐 자동차 관련주들이 다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기에 이제 새로운 신모델까지 현재 지금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죠. 특히 이제 기아 같은 경우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주가 차트를 놓고 본다라면 완연한 V자가 형성이 된 전형적인 추가 상승이 가능한 그런 모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안타깝게도 현대차 같은 경우 차트 모양을 보게 된다라면 어쨌든 이건 지금 펀드멘탈보다 지금 두 주식 다 차트만 좀 봐야 되는 어떤 그런 트리거가 있기 때문에 예. 조금 뒤처지는 모습을 좀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역시 대장주는 기아가 52주 신고가를 나타내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현대차 같은 경우 좀 따라가는 형국을 보이고 있는 상태지만 현재 지금 다양한 뉴스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이러한 그 현대차와 기아의 어떤 그룹 상황들을 보게 된다라면 충분히 관심권에 들어가도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나마 좀 반가운 소식이네요. 예. 네. 자, 마지막 이슈 하나 더 짚어볼게요. 자, 오늘 발표가 될 예정이었었는데 지금 유럽의 핵심 원자재법의 발표가 일단 오늘이었는데 16일로 연기가 됐습니다. 자, 소장님, 이걸 쉽게 이해를 하려면 IRA법하고 비슷하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죠. 네, 우리 기업들 비상 걸릴 것 같은데요, 또. 어쨌든 뭐 알려져 있던 사실이긴 합니다. 예. 근데 지금 뭐 글로벌 각국들이 현재 지금 뭐 자원이라든지 아니면 생산과 관련해서 현재 지금 뭐 서로 간에 으르렁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의 IRA법,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 자국에서 생산을 해야 된다라는 측면을 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뭐 유럽 같은 경우 공동화가 일어나 산업의 공동화가 이럴 것을 대비를 해가지고 유럽판 IRA법이라고 하는 CRMA법, 그러니까 유럽의 핵심 원자재법을 이제 발표하겠다라는 거죠. 예. 조금 한 이틀 정도 이제 늦춰지는 그런 모습들이다라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뭐 중국을 배제하는 뭐 중국을 이제 배제하는 부분들은 역시 들어가 있는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만 더 강화한다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미국 같은 경우 미국 내고 유럽은 영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유럽의 각 나라들 안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각 나라들 안에서 이제 생산과 어떤 뭐 소비, 그다음에 이제 원자재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저는 미세 조정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네. 이제 이게 지금 뭐 핵심적인 사항을 가지고 지금 뭐 늦췄다 이런 것들로 보기보다는 네. 각 나라들별로 약간의 어떤 뭐 차이점들이 있기 때문에 뭐 문구 수정이라든지 자구 수정 같은 정도 그러니까 한 이틀 정도지 그렇지 않다라면 네. 무기한 연기겠죠. 그래서 너무 그렇게 우리가 이게 악재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현재 지금 알려진 바로는 전기차와 관련해서 특히 이제 전기차와 관련해 가지고 영내 그러니까 유럽 내의 공급과 생산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특히 이제 원자재 같은 경우도 리튬이나 니켈 같은 핵심 원자재에 대해서 EU 차원에서 공급망을 공동으로 확보하겠다라는 거죠. 이쪽에서 나타나는 것도 있습니다만 현재 지금 의존도가 중국과 러시아가 높은데 EU는 러시아산도 이제 배제하겠다라는 네. 겁니다. 아무래도 가스 때문에 쌓인 원한들이 좀 있겠죠. 네. 그래서 이제 중국산과 러시아산을 배제하고 그 대신 유럽 입장에서 보면 아프리카가 가깝죠. 그렇죠. 아프리카가 네. 가깝죠. 그래서 아프리카 쪽에서 자원을 좀 갖고 오는 것으로 그들은 이제 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저도 이제 과거에 처음으로 이제 싱가포르라는 나라 가서 지도를 보고 이제 생각이 바뀐 것이 거기서 보면 사우디나 우리나라나 거리가 비슷해요. 싱가포르 네. 입장에서 보면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사람들의 생각이라는 게 우리가 이제 유럽에서 놓고 보면 코리아는 저 멀리는 나라지만 네. 아프리카는 훨씬 더 가깝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아프리카의 어떤 문화라든지 원자재라든지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들어올 수 있고 오히려 중국을 산으로 넘어오는 것보다는 네. 배로 갖고 온 아프리카가 훨씬 더 가까울 수도 있죠. 이런 식으로 현재 지금 유럽은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예. 있겠습니다. 자, 일단은 글로벌 원자재를 확보하고 생산하는 것에 대한 전쟁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거 말고도 지금 EU 집행부에서는 추가적인 탄소 중립 법안도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기업에는 역시 위기와 기회가 같이 온다라는 원론적인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딱 적합한 부분들이다라는 거죠. 위기는 중국산을 배제하는 데 따른 시간을 얼마큼 버느냐라는 거예요. 네. 지금 이제 우리가 흑연 같은 경우 흑연이라는 게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연필심이잖아요. 그것도 2차 전지의 중간에 들어가는 핵심입니다. 그걸로 99%를 중국산을 좀 쓰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러면 뭐 인도네시아산 흑연 갖다 쓰면 되지 않느냐? 제품이라는 게 성분이 같다 하더라도 그것을 들여오는 거하고
테스트하고 물건을 만들어내는 과정이 생각보다 그렇게 단순하지는 않다라는 네.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좀 필요해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정말 어떤 무슨 뭐 드라마 뭐 말처럼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이 IRA법도 그렇고요. 시간이 지나고 나면 우리가 승기를 잡을 확률은 굉장히 높아요. 근데 네. 이제 그들을 입장에서 보면 우리한테 시간을 주는 것보다 시간을 다 촉박하게 줬을 때 상대적으로 자국 기업들이 생태계를 활로를 펼 수 있는 기회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게 좀 세게 몰아붙이는 그런 경향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위기는 중국산을 배척하는 거지만 기회는 현재 지금 유럽 시장 불모지나 마찬가지입니다. 뭐 폭스바겐이라든지 벤츠라든지 우리가 잘 아는 BMW 같은 경우 전기차를 만들지만 유럽에 지금 딱 기억났을 때 여러분들 유럽에 전기차 회사가 전기 만드는 배터리 회사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지금 없죠. 지금 이제 공장을 짓고 있어요. 네. EU 자체에서 공장을 짓고 있고 여기에 이제 우리가 협업을 해서 나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우리는 이제 폴란드에 공장을 갖고 있거든요. LG 엔솔이. 네. 그리고 이제 뭐 GM 뭐 여러 가지 뭐 해서 이제 터키에 공장을 짓네 뭐 어디에 한네 지금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고 SK 온도 지금 공장을 짓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결국 앞서 언급드렸던 시간이 지나면 우리한테는 충분히 기회가 된다. 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유럽 시장의 점유율이 확대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뭐 일대절명의 기회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러면 우리도 뭐 이런 거 해서 자국 기업을 잡아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도 있습니다. 우리도 있긴 한데 우리도 이제 세제 혜택을 주는 결국 이 핵심 IRA법이나 CRMA법이나 우리나라 법이나 다 세제 혜택을 주겠다라는 그렇죠. 것들이거든요. 그렇지만 지금 이제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 자국 생태가 완성이 돼 있는 상태고 우리가 더 큰 시장으로 나가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규칙가 주목된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기인 줄 알았는데 또 기회가 될 수도 그렇죠. 있겠군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인사이트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차영주 YG경제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